매출이 30%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가게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옆집도 건너편 가게도 골목 전체가 똑같았습니다. 손님은 오는데 뭔가 다릅니다. 가격표를 10초, 20초씩 들여다봅니다. 100원 차이에도 망설입니다. 물건을 집었다가 내려놓습니다. 2024년을 지나 2026년 현재, 이건 단순한 불경기가 아닙니다. 거리를 걸어보세요. 임대문의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장사 잘 되던 가게들입니다. 프랜차이즈 매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강남에서도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전국 자영업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미 문 닫은 가게보다 닫지 못하고 버티는 가게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영업 중이지만 속으로는 매달 적자를 보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폐업하려면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원상 복구비, 밀린 공과금, 직원 정리 비용까지 합치면 수천만 원입니다. 오늘은 2026년 현재 가장 위험한 7가지 업종의 실태를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가족 중에 이런 업종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창업을 준비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7가지 업종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판매 가격은 절대 올릴 수 없습니다. 플랫폼 수수료가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시대 변화로 인해 수요 자체가 증발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만 해당돼도 힘든데 오늘 소개할 업종들은 3가지가 동시에 덮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업종은 동네 세탁소입니다. 동네마다 하나씩은 있던 세탁소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22년째 세탁소를 운영하는 한 사장님은 한숨부터 쉽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세탁물이 60벌에서 70번씩 들어왔는데 요즘은 20벌도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패션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와이셔츠는 일주일에 5벌, 양복은 한 달에 2-3번 세탁소에 맡겼죠.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재택근무가 늘었고 사무실에 나가도 캐주얼 복장이 대세입니다. 와이셔츠 입는 사람이 확 줄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아예 정장을 사지도 않습니다. 패디나 청바지 같은 옷은 집에서 세탁기로 돌리면 되거든요. 세탁소에 맡길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운영비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세탁기계 한 대가 1천만 원이 넘는데 10년에 한 번씩은 교체해야 합니다. 드라이클리닝용 용제 가격도 2배 가까이 올랐고 전기세와 수도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와이셔츠 한 벌 세탁비가 3,000원인데 여기서 용제값, 전기세, 인건비 빼면 남는 게 500원도 안 됩니다. 하루에 을무벌 해봐야 10,000원입니다. 한 달이면 30만 원인데 임대료가 100만 원을 넘습니다.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두 번째 업종은 동네 철물점입니다. 골목마다 있던 철물점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에서 30년째 철물점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은 고민이 깊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손님이 30명에서 40명씩 왔는데 요즘은 10명도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온라인 쇼핑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못 하나 나사 하나 사려면 동네 철물점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에서 클릭 몇 번이면 다음날 배송됩니다. 가격도 철물점보다 20%에서 30% 쌉니다. 젊은 세대는 철물점에 갈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주고객층이었던 중장년층마저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50대, 60대 분들이 철물점의 단골이었는데 이제는 이분들도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삽니다. 자녀들이 가르쳐줬거든요. 철물점 입장에서는 재앙입니다. 월세는 80만 원인데 한 달 매출이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물건 원가 빼고 전기세 빼고 본인 생활비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문을 못 닫는 이유는 30년간 쌓아온 재고 때문입니다. 나사, 못, 공구, 페인트까지 합치면 2천만 원어치가 넘는 재고가 있는데 이걸 처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 업종은 동네 빵집입니다. 고소한 빵 냄새가 나는 동네 빵집이 하나 둘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와 편의점 빵의 협공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부산 사하구에서 18년째 빵집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은 눈물을 글썽입니다. 하루 매출이 35만 원입니다. 예전에는 90만 원씩 나왔는데 말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100m 거리에 파리바게트가 생겼고 50m 거리에 세븐일레븐이 새로 오픈했습니다. 파리바게트는 자본력으로 밀어붙입니다. 할인 행사를 매주 하고 신제품을 계속 출시합니다.
편의점은 더 무섭습니다. 빵 가격이 동네 빵집보다 저렴하고 24시간 문을 열고 있으며 위치도 좋습니다. 젊은 세대는 굳이 동네 빵집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동네 빵집은 인건비 부담도 큽니다. 제빵사 한 명 고용하면 월급이 300만 원입니다. 홀 서빙 한 명 더 쓰면 200만 원입니다. 인건비만 500만 원인데 한 달 매출이 1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임대료 150만 원, 원재료비 400만 원 빼면 적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네 빵집은 사장님이 직접 빵을 굽고 직접 판매합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합니다. 새벽 4시에 나와서 밤 8시에 문 닫습니다. 네 번째 업종은 동네 카센터입니다. 자동차 정비소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25년째 카센터를 운영하는 한 사장님은 한숨부터 쉽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차가 12대에서 15대씩 들어왔는데 요즘은 4대에서 5대 들어올까 말까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전기차 때문입니다. 2025년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가 77만 대를 넘었습니다. 전체 차량의 약 3%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문제는 이 숫자가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2030년이 되면 전체 차량의 15% 이상이 전기차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기차는 카센터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엔진 오일 교체가 필요 없습니다. 엔진 자체가 없으니까요. 타이밍 벨트 교체도 없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교체도 거의 필요 없습니다. 전기차는 회생 제동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브레이크 패드가 잘 닳지 않거든요. 10만 킬로미터 터를 타도 멀쩡합니다. 내연기관차는 정비할 게 수백 가지입니다. 엔진 오일, 미션 오일, 점화 플러그, 에어 필터, 연료 필터, 냉각수, 브레이크액이 전부 카센터 사장님의 밥줄이었습니다. 손님 한 명이 1년에 100만 원은 쓰고 갔는데 전기차 손님은 1년에 10만 원도 안 씁니다. 더 심각한 건 최신 차들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고장이 나도 컴퓨터 진단 장비가 없으면 손도 못 댑니다. 그 장비 하나에 2천만 원입니다. 게다가 제조사가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을 안 주면 무용지물입니다. 결국 동네 카센터는 제조사 서비스 센터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5년 경력이 무슨 소용입니까? 전기차 앞에서는 초보나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배우려고 교육도 알아봤는데 500만 원이 넘습니다. 교육받고 장비 사면 2,500만 원입니다. 그 돈 투자해도 손님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섯 번째 업종은 김밥집과 분식점입니다. 서민 음식의 대명사인 김밥이 지금 가장 힘든 업종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재료 가격은 폭등했는데 판매 가격은 못 올리기 때문입니다. 김 가격이 2배 올랐고 채소 가격도 올랐으며 계란값도 올랐습니다. 대전 유성구에서 13년째 김밥집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은 하루 15시간을 일합니다. 새벽 5시에 나와서 밤 8시에 문 닫습니다. 김밥 한 줄 만드는데 재료비가 1,500원 들어갑니다. 3,000원에 팔면 1,500원 남는 것 같지만 여기서 임대료, 전기세, 가스비, 배달 수수료 다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김밥 한 줄의 마진이 1,500원이라고 칩시다. 임대료 월 150만 원을 김밥으로 환산하면 1,000줄입니다. 하루 33줄씩 팔아야 임대료가 나옵니다. 전기세와 가스비가 월 50만 원인데 이건 330줄입니다. 하루 11줄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배달이 민족 같은 배달 앱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수수료가 빠져나갑니다. 기본 수수료 15%에 광고비까지 합치면 20%가 넘습니다. 3,000원짜리 김밥 배달하면 600원이 수수료로 나갑니다. 마진 1,500원에서 600원 빼면 900원밖에 안 남습니다. 여기서 가스비, 전기세, 직원 월급 다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김밥집 사장님들은 직원을 안 씁니다. 혼자 합니다. 직원 쓰면 월급이 200만 원은 나가는데 김밥으로 환산하면 1,300줄입니다. 하루 43줄을 더 팔아야 한다는 건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접 다 합니다. 김밥 말고 순대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튀김도 팝니다. 그래도 한 달에 200만 원 남으면 다행입니다. 가격을 올리면 되지 않냐고요? 손님이 확 줄어듭니다. 3,000원짜리를 3,500원으로 올렸다가 매출이 30% 떨어진 집도 있습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김밥은 저렴한 음식으로 각인되어 있거든요. 김밥 값이 오르면 물가가 올랐다고 느낍니다. 여섯 번째 업종은 목욕탕입니다. 동네 목욕탕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에서 35년째 목욕탕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은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한 달 관리비가 2,500만 원 나갑니다. 가스비만 1,500만 원이고 전기세가 800만 원입니다. 수도세는 200만 원이고요. 문 열기만 해도 하루 80만 원씩 나가는 겁니다. 목욕탕은 본질적으로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40도에서 50도로 데워야 하고 사우나는 90도를 유지해야 하거든요.
24시간 내내 온도를 맞춰야 합니다. 밤에 손님이 없어도 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데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가스비가 폭등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 가스비가 8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500만 원입니다. 거의 2배가 된 겁니다. 전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500만 원 하던 게 800만이 됐습니다. 입장료를 올려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목욕탕 주고객층이 노년층이거든요. 가격에 민감합니다. 지금 10,000원인데 12,000원으로 올리면 발길을 끊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입장료 올린 목욕탕들 보면 손님이 30% 정도 줄었습니다. 하루 평균 100명 오면 매출이 100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3천만 원이고요. 고정비가 2,500만 원 나가니까 500만 원 남는 것 같지만 여기서 직원 월급 1천만 나가고 보일러 수리비, 청소 용품비 다 빼면 적자입니다.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도 없습니다. 목욕탕 철거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억 원입니다. 대형 보일러 해체하고 굴뚝 철거하고 배관 정리하고 타일 다 걷어내야 하거든요. 폐기물 처리비까지 합치면 5억 원이 넘어갑니다. 폐업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욕탕 사장님들이 빚을 내가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언젠가 상황이 나아지겠거니 하면서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는 목욕탕에 가지 않습니다. 집에 샤워시설이 있는데 굳이 목욕탕에 갈 이유가 없거든요. 목욕탕 문화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7번째 업종은 PC방입니다. 한때 PC방은 대박 업종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PC방 하나 차리면 돈을 쓸어 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광주 광산구에서 8년째 PC방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은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전기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고사양 컴퓨터 50대를 24시간 돌리니까 한 달 전기세가 3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인터넷 회선료 100만 원, 게임 라이선스 비용 150만 원, 냉방비 100만 원, 더하면 고정비만 650만 원입니다. 임대료 200만 원까지 합치면 850만 원이고요. 손님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10대, 20대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게다가 요즘 젊은 세대는 모바일 게임을 더 많이 합니다. PC방에 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는 주말에 만석이었는데 지금은 주말에도 30%밖에 안 찹니다. 평일은 더 심합니다. 10%도 안 차는 날이 태반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장비 투자도 계속해야 합니다. 최신 게임을 돌리려면 고사양 컴퓨터가 필수거든요. 그런데 컴퓨터 부품은 2년만 지나면 구식이 됩니다. 컴퓨터 한 대 교체하는데 200만 원 들어갑니다. 50대면 1억 원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데 매출은 줄고 있으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냥 버팁니다. 손님이 조금이라도 오니까요. 7가지 업종을 살펴봤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죠? 비용은 폭등했는데 가격은 못 올립니다. 원재료비, 에너지 비용, 인건비 다 올랐는데 판매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고객들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조금만 올려도 발길을 끊습니다. 플랫폼 수수료에 이익을 빼앗깁니다. 배달 앱이든 프랜차이즈 본사든 중간에서 이익을 가져가는 존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장님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데 정작 돈은 플랫폼이 벌어갑니다. 시대 변화로 수요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늘면서 카센터와 주유소는 존재 이유가 흔들립니다. 모바일 게임이 대세가 되면서 PC방은 손님을 잃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쉬운 답은 없습니다. 이미 구조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하지만 몇 가지 원칙은 있습니다. 지금 창업을 고민 중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업종은 피하십시오. 차별화된 기술이나 확실한 팬덤이 없다면 진입하지 마십시오. 퇴직금 들고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성실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미 이런 업종을 하고 계시다면 냉정하게 진단하십시오. 버틸 수 있는 상황인지 출구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손실을 감수하고 일찍 정리하는 게 더 큰 손실을 막는 길일 수 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극단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극강의 가성비로 대형 프랜차이즈와 경쟁하든지 아니면 대체 불가능한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어중간한 위치에 있으면 양쪽에서 다 외면받습니다. 비용 구조를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임대료가 낮은 곳을 찾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십시오.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에 집중해야 합니다. 작지만 튼튼한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단골을 만드십시오.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겁니다. 단골은 가격에 덜 민감합니다. 경기가 나빠도 찾아옵니다. 이건 단순한 불경기가 아닙니다. 산업 구조 자체가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네에서 쓴 돈이 동네에 머물렀는데 이제는 플랫폼으로, 대기업으로,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지역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끊어진 겁니다. 빵집 사장님이 옆집 반찬 가게에서 반찬 사고 반찬 가게 사장님이 건너편 미용실에서 머리하던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킵니다. 자영업 붕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구조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가게들이 있거든요. 그들의 공통점은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온라인이나 프랜차이즈가 따라할 수 없는 것, 사장님만의 손맛, 특별한 경험, 인간적인 연결, 가격이 아닌 가치로 승부하는 겁니다. 준비 없이 창업하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시작하면 기회도 있습니다. 위기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기를 미리 아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미리 아는 시간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 희망이 시작됩니다.